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일입니다. 많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의 첫 실행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첫 출발이 되겠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경제기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정근의 쏙쏙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였어요. 4월 7일 오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아침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 어제 코스피가 0.2% 오른 3,127을 기록하고 반면에 코스닥은 0.12% 하락한 968.63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반면에 조금 더 어제 코스피의 그 상승은 외국인의 5,812억 투자를 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은 소폭 하락을 해서 1,119.6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그 코스피를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가 3,000선 내외에서 금년 들어서 사실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0.2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0.05% 하락했습니다. 전날 4월 5일 날 그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데 따른 그런 약간의 그 조정 장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스닥을 보면 쭉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 초에 급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역시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연준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 반등을 해서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에 주목되는 중 하나가 문가 30조에 크랩톤이 IPO를 한다고 합니다. 크랩톤이라고는 게임 개발사인데요. 이 게임 개발사가 최소 기업 가치가 30조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곧 IPO를 한다고 그러고, 또 기업 가치가 8조에서 9조 원 정도 예상되는 카카오페이도, 우리 보통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페이도 IPO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IPO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한 때 어제 고가가 7,879만 원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다소 조정되면서 현재 아침에 지금 바로 1시간 전에는 7,707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한 때 7,800까지 올라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더리움은 2,812만 원을 지금 바로 아침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어제 고가가 2,84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소 조금 조정되면서 2,812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7,8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가 가고 글로벌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를 한때 했습니다.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마포 시장이 지금 현재 그러면서 한국의 가격이 미국의 가격보다도 약 한 10%가 넘는 김치 프리미엄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에 가장 많이 뛰어들고 있는 2030이 한 60% 정도, 전체 투자자의 60%를 2030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40이 또 한 20% 차지하고, 2030, 40까지 합하면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층에서 지금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을 장만해야 하는 데 따른
하기 힘든 절망감에 따라서 얼마 전까지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주식에 많이 투자했다가 다시 이번에 주가가 약간의 이제 거의 맥시멈까지 올라가서 횡보를 보이는 가운데 다시 가상화폐로 이동해서 몰리고 있는 듯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재 어제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해서 다시 한번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위력을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대충 가상화폐가 어떤 종류인가를 한번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본래는 이제 2009년 1월 달에 출시가 되면서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급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지급 결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또 나온 것이 이제 라이트코인이고요. 라이트코인이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더리움 디파이를 따라 디파이라는 것이 암호화폐 간의 거래를 말하는 건데 암호화폐 간의 예금도 대출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스마트 계약이 필요한데 그 스마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리플 와 스텔라. 그다음에 IoT 요즘 사물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4,400명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IoT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을 연결하는 하는데 최적화된 IoT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그 비자 카드에서 USD를 쓴다고 그래서 결제 통화로 사용할 거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기존의 법정 통화와 연동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달러에 연동된 것이 USD가 있고 USDC가 있고 또 엔화에 연동되어 있는 J코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온다고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의 기존의 많은 암호화폐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논의가 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카르다노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최근에 디파이 열풍 불면서 많은 코인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체인링크라든지 유니스왑 같은 그런 코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충 요 정도 알면서 보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어제 바로 이렇게 어제 그 시총이 현재 오늘 아침에 1조 9,6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한때 2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암호화폐의 견고한 생태계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017년, 18년 가듯이 17년 말에 많이 올랐다가 18년에 하락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때는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는데 비해서 지금은 거의 굉장히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예컨대 뭐 골드만삭스나 혹은 모건스탠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은행들 상업은행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가상화폐에 대한 또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제고되고 많이 되면서 시장 기반이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폭락은 없고 다만 지금 이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가격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체로 비트코인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좀 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58,160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12달러를 기록하고 바이낸스 코인 그다음에 리플 여기 리플이군요. 리플 그다음에 USDD 스테이블 코인이죠. 리플 이런 코인들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카르다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기 위한 카르다노가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카닷이라고 이제 블록체인 간의 그 인터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메인넷이 폴카닷이 상당히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스왑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디파이용 코인이죠. 코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이런 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파이 코인만 따로 보면은 최근 디파이가 지금 현재 코인들이 지금 일부는 올라가고 있고 일부는 하락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파이가 지금 현재 보면 약간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디파이 계좌에 들어와 있는 그 돈의 규모가
US 달러로 볼 때, 이 돈의 규모가 지금 현재, 금년 2월까지는 계속 급증을 해왔다가 디파이 열풍이 불었죠. 급증을 해왔다가 지금 약간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디파이 열풍이 항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면은 굉장히 투자가 몰렸다가 다시 좀 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핵심 상품이 시장에 정착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대개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파이 열풍이 작년 하반기부터 2월까지 3월 초순까지 이렇게 급등을 해왔습니다. 많은 돈이 몰렸다가 좀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코인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NFT,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NFT 코인이 일부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최근에 NFT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이것이 아마 가장 최근에 등장한 그런 블록체인 기반 상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렸다가 그것이 너무 급등하면서 위험 신호가 너무 급등한 데 따른 심리적 저항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일부는 조금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투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코인을 잘 골라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의 성장률이 이제 IMF가 어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IMF 전망에 보면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3.6%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선진국 5.1이거든요. 한국은 사실 아직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은 것이 성장률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신흥시장국으로 갈수록 성장률이 높은데, 한국은 2년 연속 선진국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게 3.6이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고려하면, 한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사실은 더 올라가야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을 만회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제 선진국도 이렇게 올라간 것은, 보통 선진국은 예년에는 2.3%, 2.3% 정도였거든. 근데 작년에 워낙 마이너스 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폭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작년부터 2년 연속 선진국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전망에 비해서 지난번 10월 달에 전망을 했죠. 비해서 3월 달엔 지난번에 3.1이었는데 3.6으로 올라갔지만은 선진국의 성장률 5.1%나 신흥국 6.7%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도 5.3, 유로존 4.3, 미국이 6.4로 전망되고 있군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올라가긴 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성장률이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는 이걸 가지고 작년에 한국 K방역의 선방 기저 효과가 있다, 이런 소리도 했군요. 정말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최장 경제부총리를 기록하고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홍 부총리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참 소신이 뚜렷하고 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신을 좀 지키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시 물러서는 것을 지금 이제 10여 차례 지금 반복하면서 아마 10전 10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해석에 있어서도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경제부총리라면 좀 경제부처를 관장하면서 정책을 소신 있게 밀고 나와서 청와대에 좀 설득을 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국가부채가 그런 가운데, 국가부채가 지금 1985조, 이 국가 채무에다가 공무원 구인연금을 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국가부채라고 하는데, 국가 채무에다가, 여기 이제 국가 채무죠. 국가 채무에다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이게 1044조인데 이걸 합하면은 1985조다. 그래서 사실은 2020년 GDP가 1924조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은 GDP보다 많은 사상 최초로 국가부채 규모가 GDP보다 많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국가부채는 또 여기도 또 IMF의 재정 통계 매뉴얼이나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나 IMF 재정 통계 매뉴얼은 공공기관의 부채 중에서 국가의 기능을 행사하느라고 진 부채는 국가부채로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가 한 550조 정도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공공기관 계획한다면서 부채를 줄여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공공기관을 더 확충하면서 지금 부채가 55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약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라고 지금 부채가 예를 들면 이제 토지주택공사 같은 거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부채 중에서 이제 부채 상당 부분이 정부의 기능을 정부 해야 할 일을 대행하느라고 지금 부채죠. 그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한 200여 조 원 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중앙은행 부채도 국가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부채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느라고 지금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느라고 지금 부채인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한 150조 정도 됩니다. 그걸 합하면은 여기에다가 더 보태 1985조가 사상 처음으로 GDP를 넘어섰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한 350조 정도 더 보태야만이 다른 나라와 기준이 같은 것입니다. 어제 그런데 지금 그런 걸 광고하고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재무, 국가 채무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또 이런 또 얘기를 또 했어요. 정말 요즘 이제 갈수록 느낍니다만 우리 국가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매년 헬스의 보존으로 그 연금충당부채 이게 왜 문제냐면은 지금 IMF 재정통계 매뉴얼에 보면은 공무원이나 군인은 국가가 채용했기 때문에 고용주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부채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보면은 현재 공무원 군인연금이 너무 이미 바닥이 나 있거든. 이미 군인연금 바닥에 나 있고 공무원연금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매년 4조 원 정도 헬스를 투입해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무원 군인연금이 대체로 한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받죠. 근데 이제 일반 국민연금은 평균 한 100만 원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100만 원 안팎밖에 받지 않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연간 4조 원을 400을 받는 공무원 군인연금을 보존해 줘야 한다는 그런 큰 역차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군인연금 그때 군인연금 얘기는 끊어지도 못하고 공무원연금 계획한다고 했지만 역시 두리뭉실 계획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이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제대로 반영될 리가 없죠. 일본은 이미 벌써 공무원 군인연금을 공무원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통합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 통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100만 원 내외밖에 받지 않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400을 받는 군인 공무원연금을 충당해 준다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말이 안 되죠.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인들이 워낙 월급을 적게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금으로라도 보존해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간 부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맞는 보수가 더 많다 그런 얘기가 KDI 분석이나 여러 분석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공무원인 경우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규제가 많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공무원을 계속 확충을 해오면서 또 공공기관을 확충을 해오면서 연금 충당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약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작년에만 해도 100조 원이 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충당 부채가 2018년에도 18년에 753조였는데
지금 829조까지 증가했다. 군연금 부채는 186조에서 215조로 증가했다. 이렇게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국가 채무도 이런 얘기는 1인당 국가 채무군요. 국가 채무하면 이제 회비의 국가 채무, 회비로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채권 발행,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공무원 구인연금, 충당금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그 용어가 다른데 이걸 국가 채무라고 그러고 좀 더 광의는 국가 부채라고 그러는데, 국가 채무가 2020년에 작년 말에 846조고, 이거 그래서 1인당 1634만 원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벌써 금년에 2021년에 이것이 100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뭐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 말에 1000조 원에 도달해서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GDP도 43.9%인데 금년에 50%까지 올라가서 전망이 되면서 재정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인당 빚을 400만 원 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하나가 1인당 빚이 늘기를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게 제가 보니까 4인 가구당 그러니까 1인 가구당 넣는 것을 4인을 하면 가구당 956만 원 꼴이 늘어났는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면서 그 10배 가까운 청구서를 떠맡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계층은 주로 하위 계층이 많이 받았거든요. 하위 계층이 많이 받고 상위 한 20% 계층은 전혀 한 푼도 받지를 못했죠. 반면에 세금은 상위 20% 계층이 더 많이 내가지고 거의 법인세와 소득세액의 80%를 상위 20%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받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담 없이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도덕 개입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가급적이면 세금의 면세점을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40% 정도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고요. 그 외에 한 20%는 뭐 세금 1년에 조금 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위 20%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면세점을 낮출 수가 없어요. 선거 때마다 어느 정당이 표가 있는데 낮춘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가계부채도 지금 작년 말에 1760조에 도달해 있고요. 아마 금년에 거의 뭐 이것도 GDP 규모까지 도달할 겁니다. 국가부채도 뭐 사상 최대로 GDP 규모를 능가했고 또 기업 부채도 지금 1000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한국 완전히 빚더미 그야말로 부채 공화국이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미래 세대가 국가부채가 미래 세대가 세금을 내서 갚아야 됩니다. 제가 2030 세대를 보면 앞날이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2030은 제대로 지금 집도 사지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본인들 건사하기도 힘든 세대인데 이 국가부채를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디폴터 나는 거죠. 디폴터 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디폴터가 나면은 당장 원유 수입을 못 합니다. 국가에서 한국에 대해 누가 원유를 팔 사람이 없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라고요. 또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당장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 2011년에 재정위기가 왔을 때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병원을 갈 수가 없고요. 약국을 갈 수 없고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2030 세대를 보면은 정말 너무 캄캄한데 이 2030 세대가 이 정부를 취재해서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한 세대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알아듣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그 파퓰리즘의 결과는 2030 세대가 나중에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받는 서비스가 줄거나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세값이 서울에 많이 오르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탈출해서 전세 난민 외곽으로 가는데 그 외곽에 갑자기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값 오르는 것보다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깡통 전세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 3억 1천만 원의 주택이 매매가가 3억 1천만 원인데 전세가가 3억 원이다.
그다음에 화성 쪽에도 3억 2천만 원에 집이 전세값이 3억 3천만 원, 오히려 더 많군요. 오산 쪽에도 3억 1천만 원의 집이 전세가 3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용인 쪽에도 5억 2천만 원의 집과 집인데 전세가 5억 3천만 원이다. 이게 깡통 전세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문제가 되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서울의 전세값이 임대차 3법으로 너무 많이 오르면서 외곽으로 나가서 전세값은 오르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는, 누가 외곽에 집을 사서 살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잠시 가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만 올라서 이런 깡통 전세를 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한 가지 또 아이러니컬하고 좀 어, 얘기 중에 하나, 미국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아마 이것저것 많이 이제 재정 지출을 합니다. 좋게는 뭐 제조업 쪽에도 투자하려고 하지만 많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그 복지 지출이나 이런 그 지출들이에요. 예컨대 지금 바이든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서민들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권 무료로 아예 커뮤니티 칼리지랑 완전 무료고 일반 대학에 대해서도 이제 그 소득이 얼마 이하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같은 것도 많이 확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래 미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의 그 시장 경제주의로 계속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가 다 부담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이 많이 발전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걸 뭐 보통 우리가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BPP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많이 발전해 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정부가 많이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이제 올리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제 트럼프가 35%였던 것을 오바마 때 그걸 21%까지 낮췄습니다. 낮춰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죠. 리쇼어링이 미국에서 해외에 나온 기업들이 트럼프 당시에 한 60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뭐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끔은 어디서는 뭐 트럼프 주의자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옐렌 또 뭐 바이든 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경제학적으로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트럼프 때 통계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세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해외 나간 기업들이 연간 한 600개에서 800개까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 그런 사회적 지출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21%까지 떨어뜨렸던 법인세를 28%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기업들 다시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안 거치면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 부채가 바이든 행정부가 뉴딜 정책을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보다 더 많은 지출을 지금 GDP 대비해서 하게 되면서 국가 부채가 지금 100%가 금년에 넘어서고요. 조만간에 200%까지 갈 거라고 하면서 미국 사상 처음은 아니고 2차 대전 무렵에 100%가 넘었었고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루즈벨트 때도 100%가 안 됐었습니다. 2차 대전 수행하느라고 이제 100%가 넘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미국이 계속 그걸 낮춰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서게 되고요. 200%가 올라갈 전망이다. 그러다니까 미국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나라든지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 국가 부채가 늘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성장의 바틀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옐렌이 꺼내놓은 아이디어가 다른 나라도 똑같이 법인세를 올리자, 그런 얘기예요. 이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라고 그래. 최저한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나온 법인세가 낮아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꾸 나간다는 얘기죠. 완전 미국 중심주의. 제가 여기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를 압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법인세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5%예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위스나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1, 2위를 다투면서 세계 유수 기업들이 싱가포르나 스위스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 스위스 같은 데는 1인당 소득이 한 9만 불 달러까지 올라가 있죠. 싱가포르도 6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가 있죠. 자,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미국 이런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올리면서 다른 나라도 법인세를 올려라 그런 얘기죠. 이게 뭐 조세 주권 침해 아니냐는 비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이번에 G20 회의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지금 하는데 일본이 당연히 일본은 항상 미국과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먼저 찬성한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좀 무리한 정책을 갖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기업들이 해외를 안 나가고 해외는 안 나가고 세금을 더 거두는 그런 방법. 이것이 누가 얘기했느냐면 바로 아주 좌파적인 21세기 자본론이라고 썼던 토마 피케티가 얘기했던 거예요. 토마 피케티가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된다. 거둬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반론이 제기된 것이 토마 피케티한테 세금 많이 거두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투자 안 할 텐데 어떡하느냐 하니까 글로벌하게 같이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그런 주장을 글로벌 텍스를 주장했던 사람이 토마 피케티인데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바이든을 좋아하고 트럼프를 싫어하고 뭐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가 차원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경제 차원에서 얘기해요. 저도 바이든의 그 지지자들이 뭐 국회에 난입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절망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반면에 이런 것도 경제적인 면에 지금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 다른 방송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소개 드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스탠포드 대학이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바이든의 공약을 보고 이대로 정책하면 미국의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연례는 그러기 위해서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자. 각 나라 기업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미국이 세계의 제일 강국이니까 주도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중에 하나가 바이든의 좌클릭이란 월스트리트저널의 워싱턴 포스트에서 벌써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벌써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그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혜진 네이버의 CIO를 최고 투자 책임자 CIO를 재벌 총수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김범수 쿠팡 의사장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쿠팡 기업만 대기업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보면 알아요. 사건이 생기면은 총수가 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걸 왜냐하면 김범석 쿠팡 이사의 의장은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지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못하고. 근데 이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플랫폼 두 개 다 똑같은 플랫폼 기업이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 기업인데 이 플랫폼 기업으로 거의 대기업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쪽은 한국 국적이라고 해서 재벌 총수로 지정해서 가전 규제를 부과하고 한쪽은 지정을 못하는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21세기에 20세기식 이게 1987년에 만들어진 동일인 문제. 동일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혜진 같은 경우에는 친족 육촌까지 인척, 친척 육촌까지 인척 처가 쪽이죠. 사촌까지 친인척 육촌에 사촌까지 다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 우리나라 이게 1987년에 한참 제조업 중심일 때 시행됐던 이런 것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가는 시대에 또 이걸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했다고 하니까 시대에 안 맞는 지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이것이 우리 규제를 얼마나 심화시키고 있는지 또 우리 기업들의 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혜진 네이버가 일본의 라인이라는 자회사를 세워서 일본의 지금 라인은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혜진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해외만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고 이혜진 스스로 최근에 직원들이 뭐 이러이러한 신사업 좀 진출하자고 하면 이혜진이 국내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분야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 정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공무원 수가 늘면 연금 충당 부채만 는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규제,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계속 공무원이 하는 게 뭡니까? 규제죠. 규제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래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 기업 간에 독과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판별하는 게 공정거래예요. 예, 페어트레이드가 뭐냐면 독과점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독과점 상태인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대기업군으로 지정을 한다 안 한다 지정을 해서 과전 규제를 본인은 안 한다는데 규제를 갖다 적용하고 하느냐 얘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반도체 대란에 대만이 글로벌 슈퍼갑이 되었다. 대만의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방금 소식은 한국조선업이 금년 1분기에 세계 선박의 절반 넘게 수주해서 중국과 격차를 벌이면서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의 52%를 기록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과거에도 2016년경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 수주는 많이 했는데 전부 저가 수주를 했어요. 우리 선박회사끼리 과당 경쟁해서 저가 수주해서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구조가 적자가 누적이 돼서 조선업 가혹한 구조조정이 뒤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선박 수주 점유율 52%를 기록한 건 너무 반가운 일인데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일을 겪고도 그 후에 개선이 전혀 없거든요.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하나 반가운 얘기 중 하나가 아기상어가 폭풍 성장을 해서 1조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아기상어이 굉장히 아주 음악이 재미있어. 저도 뭐 우리 손자 하는 거 약간 봤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이것이 백악관에서 열린 프로야구 팀 워싱턴 내셔널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축하한 연회에서도 이 아기상어가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건데 그래서 이것이 드디어 1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1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것 중 하나가 이것이 설립된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게임 회사를 하던 대표가 김민석 대표가 나와서 만들었는데 10년 만에 1조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쿠팡, 우한 행제들, 그 다음에 이제 페달의 민족이죠. 그 다음에 토스를 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그 다음에, 무신사는 역시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소카 등 국내 13번째 유니콘 벤처 기업으로 등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가 일본에서 지금 웹툰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미국과 일본을 웹툰 산업에서 카카오 네이버가 휘젓고 있다. 그런 방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어두운 뉴스는 결국은 칠레에 있는 우리 구리강산을 반값에 처분했다.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원 전쟁이 한창인데 한국만 자원을 그냥 반값에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조건 전 정부 하던 건 적폐라고 해서 청산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원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또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강산도 지금 처분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포스코가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는 바람에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니켈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굉장히 핵심 자원이죠. 그래도 안 들어간 데가 없는 핵심 자원인데 이것을 그동안에 오랫도록 투자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반값에 처분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문에서 볼 때 저는 오히려 그 의도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할 때가 많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붕괴되면 붕괴될수록 국민들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좌파 정부의 조율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정치학적인 학자들의 주장도 있고요. 또 실제 좌파 정부가 등장했던 많은 나라에 국민들이 피폐해지면서 정부의 배급에 의존하다 보면은 아무도 반기를 들 수가 없고 또 좌파 정부가 되다 보면은 계속 네 편 갈아서
싸우게 하는 게 좌파들의 그거니까. 쟤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산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계속 추락하는데도 한 번 집권한 좌파 정부는 권력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원 빈국,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거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뭐 구리나 니켈이 하나도 나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 수입하려고 수년간 투자해서 개발해놓은 이걸 적폐다 그래 전부 처분시켜버려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광해광물공사라는 거 새로 아예 그냥 해외 한국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해광물공사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북한의 자원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정신이 있는 정책 당국자 정부인지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니켈 구리광은 줄줄이 매각을 대기하고 있고 적폐 꼬리표에 자원 빈국이 될 판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톤당 광물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광물가 올라가 있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한 가지는 지금 대기업의 구내식당을 개방을 해야 된다. 저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개방을 해서 중소기업의 그 업체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정거래에서 공정거래는 뭐 이런까지 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의 직원들이 난립니다. 밥 한 끼도 간섭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탁상행정의 MZ세대라는 게 대체로 한 30대죠. 세대가 직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급식은 직원의 복지 문제인데 당장 중기가 제공하는 식사를 먹게 될 직원들은 식단의 질이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위생 안전성 괜찮으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5대 급식업체 인력만 48,000명이고요. 이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예컨대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15,000명의 직원을 갖고 있고 아우홈도 12,000명인데 현대 그린푸드 10,000명인데 이 정도를 음식을 제공할 중소 음식업체가 있느냐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대 금융주주들이 디지털 강화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제 빅테크와 경쟁을 하려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주주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지금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강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회장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디지털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그야말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디지털 인재가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러 개발자들 뭐 소카, 마켓컬리, 뭐 왓챠시, 좌표 등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 전부 IT 개발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0년 평균화 교육으로 좌파 이념 교육, 정교조의 좌파 이념 교육으로 이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개발자가 없어서 난리예요. 은행도 지금 또 이렇게 빅테크에 밀리면 안 된다고 디지털 인재를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지금 디지털 인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제가 고려대학에 있다가 이제 건국대학 특임교수로 가서 금융 IT 학과를 학부에 만들어 보려고 총정하고 하면 언론에서 시도를 했는데 수도권에는 학부에 학과 정설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의 학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과의 교수는 학생을 내놓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는 학부에는 금융 IT 학과가 없습니다. 금융 IT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도 인력 양성을 못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 이게 완전히 경직된 체제.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책임 소재가 논란 속에서 옵티머스 펀드의 사기 사건이 일어났었죠. 한 5천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그 사기 사건이 났는데 농협증권이 이것을 전부 전액 반환하라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자기 책임은 전혀 없고 무조건 투자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완전 옵티머스가 그야말로 완전히 사기 펀드 행각을 벌인 건데요. 판매사에만 전액 부담을 하라. 뭐 이런 것들이 판매사가 책임질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전액 반환 결정 이런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아스트라, 예, 아스트라 이번에 굉장히 아스트라를 맞고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아스트라에는 혈전과의 연관성이 분명하다는 게 유럽의약품 백신 책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아스트라 접종 2분기에만 770만 명, 한국은 주로 아스트라 접종이기 때문에 2분기에만 770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비상이다. 비상 상황이 대두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급하면 러시아 백신이라도 들여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접종 깊이만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안팎에서 경기는 훈풍이 불고 있는데 백신이 없어서 우리나라만 나오고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생겼다. K방역 자랑만 하면서 백신 확보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방역 쇼를 하느라고 굉장히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여기에 또 이제 서서히 또 호우 시절이 다가오면서 산이나 농지의 태양광 97%를 통과시킨 마호잡이 환경평가에 대해서 옆에 사진까지 곁들여서, 비가 왔을 때 마호잡이 산사태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메가와트 이하 발전 용량의 태양광 아예 환경평가도 하지 않고요. 육상 태양광 환경영향 평가 결과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한 걸 보니까 거의 동의를 그냥 한 건 없습니다. 조건부 동의가 92%, 취하 반려가 5%, 그 다음에 3%는 3%만 동의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그냥 동의한 건 없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뭐 엄청나게 열심히 맹활약을 하던 단체들인데 이런 데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지난 해상풍력도 뭐 남산타워 같은 걸 1000개를 만든다고 하는데도 해상 오염이 명백하게 예상되는데도 뭐 묵묵부답입니다. 결국은 환경단체 스스로가 좌파 운동단체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죠. 민주화 세대에 대해서 언급돼 이번에 철학과 현실이라고 하는 저도 옛날에 이 잡지를 학창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 민주화 세대, 86 세대가 집합적으로 부도덕하고 윤리가 파탄되었다. 그래서 공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금 공정이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정치 경제면에서 공정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드러났죠.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윤미향 사태, 조국, 윤미향, 그다음에 최근에 LH 공도 사태가 터지면서 더욱더 지금 86 사태, 586 지금 586이 된 소위 민주화라고 했던 저는 작용화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세력들의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신적배들의 엄청난 본인들의 내로남불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한 그런 것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공정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586 세대의 집합적 부도덕과 윤리 파탄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해서 오늘 4월 7일 보궐선거 날에 경제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